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빈집은 너무 조용했다.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국화향만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남편 김도연이 죽은 지 열흘. 그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다. 심장마비였다. 갑작스럽고 예고도 없었다. 쓰러진 채 발견된 건 그의 서재였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남편의 차가운 얼굴, 관 속에 누워있던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2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남자가 이렇게 허무하게 떠날 줄은 몰랐다. 오후 3시쯤 나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정리를 시작해야 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문을 열자 책 냄새와 함께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느껴졌다. 가슴이 먹먹했다. 책상 위는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 펜, 안경. 마치 주인이 곧 돌아올 것처럼 그대로였다.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엔 회사 서류들이 빼곡했다. 두 번째 서랍엔 오래된 명함과 메모지들. 그리고 세 번째 서랍 깊숙이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크림색의 고급스러운 봉투. 밀랍으로 봉인까지 되어 있었다.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언장 김도연.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유언장. 남편은 유언장을 남긴 적이 없었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은. 변호사도 유언장은 없다고 했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집어들자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안에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밀랍봉인을 뜯었다. 봉투 안에서 깔끔하게 접힌 편지지 5장이 나왔다. 남편의 필체였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본인 김도연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본인의 전 재산, 여의도 아파트, 강남 상가 건물, 주식 및 예금 전액을 한예슬에게 상속한다. 한예슬. 내 딸의 이름이었다. 27살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내 사랑스러운 딸. 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는 내가 낳은 딸이 아니었다. 입양한 아이였다. 25년 전 우리 부부가 함께 결정해서 데려온 아이. 2살짜리 아기였던 예슬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따스함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런데 왜 남편은 모든 재산을 예슬에게만 남긴 걸까? 나는 25년을 함께 산 아내는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선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소.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소. 예슬이를 부탁하오. 그게 전부였다. 설명도 이유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간결한 문장들 뿐. 나는 손을 떨며 나머지 페이지들을 확인했다. 재산 목록, 계좌번호, 부동산 정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 100억이 넘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전 재산. 그 모든 것이 예슬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25년,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그의 성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 저녁 7시 예슬이가 퇴근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저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유언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 예슬이가 불을 켰다. 어머, 엄마 왜 불도 안 켜고. 괜찮으세요? 그 아이의 얼굴을 봤다. 27살의 젊고 아름다운 얼굴. 큰 눈, 오똑한 코, 작은 입술. 나를 닮지 않은 얼굴. 당연했다. 그 아이는 내 핏줄이 아니었으니까. 예슬아, 이리 와서 앉아봐.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다. 예슬이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나는 대답 대신 유언장을 그 아이 앞에 내밀었다. 예슬이가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야. 예슬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페이지를 넘기며 유언장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는데? 이런 유언장이 있는 줄. 아빠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 나는 예슬이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 아이의 눈빛, 표정, 목소리.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 예슬아, 나한테 숨긴 게 있니? 네. 아빠한테서 뭔가 들은 거 없어. 유언장 얘기라든지 재산 상속 얘기라든지. 예슬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빠는 그런 얘기 한 번도. 그럼 넌 왜 이렇게 떨고 있는데? 순간 예슬이가 말문이 막혔다. 그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다. 뭔가 있었다.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예슬아, 엄마한테 말해. 지금. 엄마. 사실은. 예슬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저. 알고 있었어요. 뭘? 아빠가. 제 친아버지라는 걸. 세상이 멈췄다. 귀에서 우잉하는 소리가 들렸다. 방금 뭐라고 했지? 친아버지? 예슬이가 도연의 친딸이라고. 무슨 소리야?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예슬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엄마. 몇 년 전에 알게 됐어요. 우연히. 아빠 서재에서 출생증명서를 봤어요. 출생증명서? 제 진짜 출생증명서요. 거기 아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라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온몸이 떨렸다. 입양이 아니었다. 예슬이는 처음부터 도연의 친딸이었다. 그럼 입양이란 건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그럼 엄마는? 예슬이 엄마는 누구야? 예슬이가 더욱 고개를 떨구었다. 모르겠어요. 출생증명서에 어머니라는 비어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예슬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 나오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지난 25년을 떠올렸다. 1998년 여름. 그 해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나는 임신 7개월이었다. 첫 아이였다. 남편과 나는 너무나 기뻐했다. 아기방을 꾸미고 이름을 짓고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 트럭이 측면을 들이받았다.
나는 중환자실에 실려갔고 아기는 살릴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자궁이 손상되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괜찮다고,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그로부터 석 달 후 남편이 갑자기 입양을 제안했다. 선영아, 우리 아이를 입양하는 게 어떨까? 입양. 응. 세상엔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 우리가 사랑으로 키운다면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동의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2살짜리 여자아이를 만났다. 한예슬. 보육원에서 자라던 그 아이는 너무나 작고 여렸다. 큰 눈망울로 나를 올려다보던 그 순간을 나는 절대 잊을 수 없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예슬이를 내 딸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이상했다. 입양 절차가 너무 빨랐다. 보통 몇 달씩 걸리는 입양이 단 1달 만에 끝났다. 서류도 간단했고 면접도 형식적이었다. 당시엔 남편의 인맥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예슬이를 처음 봤을 때 남편의 표정. 그건 낯선 아이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는 아이를 보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입양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예슬이는 도연의 친딸이었다. 남편은 자신의 숨겨둔 딸을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도 모른 채 25년 동안 남의 아이를 키운 것이다. 아니, 남의 아이가 아니라 남편의 아이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벌떡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다. 남편이 숨긴 비밀이 더 있을 것 같았다.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모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책들이 쓰러졌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뒤집었다. 뭔가 있을 거였다. 분명 어딘가에. 그리고 책장 뒤쪽, 벽과 책장 사이의 틈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검은색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 먼지가 쌓여 있었다. 오래된 것 같았다. 나는 수첩을 열었다. 일기였다. 남편의 일기.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6년 3월 15일. 29년 전. 오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만난 여자. 이름은 정미연. 22살. 그녀의 눈빛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계속 읽어내려갔다. 미연과의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선영에겐 미안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다. 이게 사랑인가 보다. 미연이 임신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선영에게 말할 수도 없고. 하지만 아이는 지키고 싶다. 미연이 아이를 낳았다. 딸이다. 이름은 예슬이로 지었다. 내 딸. 처음으로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실감이 난다. 미연이 떠났다.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혼자 어디론가 사라졌다. 예슬이만 남겼다. 어떻게 해야 하나. 수첩을 읽으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은 나와 결혼한 지 3년 만에 바람을 피웠다. 그것도 22살짜리 여자와. 그리고 그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 나는 더 깊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었을 때
남편은 내 곁에서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이미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던 것이다. 입양. 그건 남편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완벽한 방법이었다. 아내를 속이고 친딸을 집으로 데려오는 완벽한 방법. 나는 수첩을 계속 넘겼다. 뒷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2015년 8월 3일. 예슬이가 알아버렸다. 내가 친아버지라는 걸. 출생증명서를 받다고 한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예슬이와 긴 대화를 나눴다. 아이는 울면서 물었다. 왜 진실을 숨겼냐고. 엄마는 누구냐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예슬이가 약속했다. 선영에겐 비밀로 하겠다고. 엄마가 알면 너무 상처받을 거라고. 착한 아이다.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예슬이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벌써 10년 전부터. 그리고 나만 모르고 있었다. 바보처럼. 나는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가장 최근 날짜였다.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 선영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25년 동안 속여왔지만 이제는 한계다. 양심이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이다. 결정했다. 유언장을 쓰겠다. 모든 재산을 예슬에게 남기겠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다. 선영에겐 미안하지만 그게 마지막 문장이었다. 나는 수첩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25년. 25년 동안 나는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 남편을 믿었고 딸을 사랑했고 평범한 가정을 지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게 허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예슬이를 식탁 앞에 앉혔다. 엄마 아침 안 드세요? 예슬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남편의 일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예슬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게 어디서? 내 아버지 서재에서 찾았어. 다 읽었어, 예슬아. 처음부터 끝까지. 예슬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다고? 10년 동안 알면서 나한테 숨긴 게 미안하다는 거야. 엄마가 알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뭐? 엄마를 바보로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야. 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예슬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가 제 진짜 엄마예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엄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로 다 덮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예슬이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버린다. 내가 예슬이를 버린다고? 나는 25년 동안 그 아이를 키웠다. 밤새 간호하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아플 때 병원에 달려갔다. 대학 입학할 때 함께 울고 취업했을 때 자랑스러워했다.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을까? 아니다. 그건 진짜였다. 내 사랑은 진짜였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속았다. 남편에게 그리고 어쩌면 예슬에게도. 예슬아, 엄마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시간이 필요해. 엄마, 넌 내 방에 있어. 엄마 혼자 생각 좀 할게. 예슬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홀로 식탁에 앉아 일기를 다시 펼쳤다. 정미연, 예슬이의 생모.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나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정미연. 1974년생. 서울 출생. 몇 시간 동안 검색한 끝에 나는 한 기사를 발견했다. 강남 고시원 화재 사고 입주자 5명 사망. 2003년 기사였다. 사망자 명단에 정미연 29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예슬이의 생모는 이미 2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예슬이가 겨우 5살 때 가슴이 복잡해졌다. 그 여자도 불쌍했다. 22살에 유부남의 아이를 낳고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다. 그리고 몇 년 후 비참하게 죽었다. 누구의 잘못일까? 남편의 잘못? 그 여자의 잘못? 아니면 운명의 잘못?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여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초라한 옷차림의 여자. 누구세요? 저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정미연의 언니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미연 씨 언니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나는 그 여자를 거실로 안내했다. 정미숙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동생이. 미연이가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김도연 씨 부인에게 전하라고. 그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도연 씨의 부인에게.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다. 김도연 씨의 부인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아마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용서를 구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정미연입니다. 도연 씨와 그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여자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결혼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예슬이를. 하지만 저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도현 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떠날 때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이를 제 시도지게속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인께서 예슬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다는 걸 압니다. 도현 씨가 가끔 제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예슬이가 얼마나 밝게 자라고 있는지, 부인께서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말해주셨어요. 저는 부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하지 못한 일을 부인께서 해주셨으니까요. 예슬이에게 진짜 엄마가 되어주셨으니까요. 부디 예슬이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도현 씨도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제게 보낸 편지마다 부인에 대한 죄책감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저와의 관계는 실수였고 그분은 평생 그 실수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부인께서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힘든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겠죠. 마지막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미연.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정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동생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고시원을 전전하며 청소 일을 했어요. 예슬이를 보고 싶어 했지만 볼 수 없었죠. 그러다가 화재로. 알아요. 기사를 봤어요.
부인께서 예슬이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생이 마지막까지 바란 게 그것뿐이었어요. 예슬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 건지, 누굴 원망해야 하는 건지. 정미숙이 내 손을 잡았다. 부인, 예슬이를 버리지 마세요. 그 아이한테 엄마는 부인밖에 없어요. 피는 중요하지 않아요. 25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진짜예요. 정미숙이 돌아간 후 나는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예슬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도 그 아이를 부르지 않았다. 밤 11시쯤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남편의 변호사였다. 박성준 변호사. 남편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 사모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전해드려야 할 게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김도연 사장님이 제게 맡긴 봉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망 후 20일이 지나면 사모님께 전하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는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다. 이번에도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이게 뭔가요?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변호사는 깊이 인사하고 돌아갔다. 거실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새로운 유언장과 긴 편지가 들어있었다. 유언장부터 펼쳤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다. 본인 김도연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이것이 본인의 진짜 유언장이며 이전에 작성된 모든 유언장은 무효임을 밝힌다. 본인의 전 재산은 아내 박선영에게 상속한다. 단 예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별도로 신탁계좌를 통해 지원한다.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소리지? 진짜 유언장. 나는 급히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선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서재에서 첫 번째 유언장을 발견했을 것이오. 그리고 내가 숨겨온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겠지. 용서를 구하지 않겠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설명할 기회를 달라오. 첫 번째 유언장은 거짓이오. 일부러 당신이 찾게 만든 거짓 유언장이오. 왜 그랬냐고. 당신이 진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소. 나는 겁쟁이였소. 살아서는 차마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소. 그래서 이런 비겁한 방법을 택했소. 미영과의 관계, 예슬이의 출생, 입양이라는 거짓말. 모든 걸 당신 앞에 드러내고 싶었소. 하지만 직접 말할 수 없었소.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진심으로. 미영과의 관계는 실수였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소. 하지만 예슬이만은 포기할 수 없었소. 내 피를 나눈 딸이었으니까. 당신을 속이고 예슬이를 집으로 데려왔소. 당신은 의심 없이 그 아이를 받아들였소. 그리고 진짜 엄마가 되어주었소. 25년 동안 지켜보았소. 당신이 예슬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밤새 간호하고 아플 때 울고 기쁠 때 함께 웃는 모습을. 그때마다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졌소. 선영, 당신은 예슬이의 진짜 엄마요. 피가 아니라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요. 당신과 예슬이는 진짜 모녀요. 첫 번째 유언장에서 모든 재산을 예슬에게 남긴다고 쓴 이유는 당신을 시험하려는 게 아니었소. 당신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지 알게 하고 싶었소.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고 싶었소.
하지만 진짜 유언장은 이것이요. 모든 건 당신 것이요. 당신이 평생 나를 사랑하고 내 딸을 키워주고 이 가정을 지켜준 대가요. 예슬이에게는 별도로 10억을 신탁했소.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요. 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당신 것이요. 선영, 부디 예슬이를 미워하지 마시오. 그 아이는 죄가 없소.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소.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슬이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오. 그 아이가 10년 동안 진실을 숨긴 건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였소. 당신을 지키고 싶어서였소. 나는 이제 떠나지만 당신과 예슬이는 남아있소. 부디 서로를 놓지 마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사랑했소.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으로 사랑했소. 당신의 남편 김도연.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다. 남편은 모든 걸 계획했던 것이다. 첫 번째 유언장으로 진실을 드러내고 두 번째 유언장으로 진심을 전하는 것. 비겁하면서도 치밀한 계획. 나는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당신, 정말 비겁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갔다. 남편도 괴로워했을 것이다. 평생 거짓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예슬이를 깨웠다. 예슬아, 일어나. 엄마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디요? 아빠한테.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납골당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예슬이는 창밖만 바라봤고 나는 운전에만 집중했다. 납골당에 도착해 남편의 위패 앞에 섰다.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다. 아빠. 예슬이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아이의 어깨를 안았다. 예슬아, 엄마가 미안해. 네. 엄마가 너무 충격받아서 너한테 차갑게 대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예슬이를 꼭 안았다. 그 아이가 내 품에서 울었다. 엄마. 저버리지 마세요. 제발. 안 버려. 절대 안 버려. 넌 내 딸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넌 내 딸이야. 엄마.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다. 남편의 사진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예슬이와 마주 앉았다. 예슬아, 엄마가 보여줄 게 있어. 나는 남편의 진짜 유언장과 편지를 건넸다. 예슬이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읽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빠. 이렇게까지. 응. 아빠는 우리 둘 다 사랑했어. 비겁한 방법이었지만 아빠 나름대로 최선이었던 것 같아. 엄마는 아빠를 용서하세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용서.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해는 해. 아빠도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예슬이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키운 25년을. 내가 내 딸이어서 행복했어. 엄마. 그리고 앞으로도 넌 내 딸이야. 계속 함께 살 거야. 알았지? 예슬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 품에 안겼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해, 예슬아.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일기와 첫 번째 유언장을 벽난로에 넣었다. 불길이 천천히 종이를 태웠다. 제가 되어 사라졌다. 당신, 이제 편히 쉬어요. 불꽃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일주일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박성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사모님, 여기 서명하시면 상속 절차가 완료됩니다. 예슬이 몫은 확실히 따로 빼두셨죠? 네, 10억은 예슬 양명의로 신탁 계좌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생활비로 지급될 겁니다. 좋아요. 나는 서류에 서명했다. 25년의 결혼 생활, 그 대가였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예슬이었다. 엄마 퇴근했어요. 저녁 뭐 먹을까요? 엄마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돈가스 어때? 좋아요. 빨리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남편은 떠났지만 나와 예슬이는 남았다. 진실은 잔인했지만 사랑은 더 강했다. 나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뭘까? 피가 아니다. 함께한 시간이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다. 아픔을 견뎌내고도 손을 놓지 않는 것이다. 예슬이는 내 딸이다. 남편이 어떤 비밀을 숨겼든 예슬이의 생모가 누구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25년 동안 내가 그 아이를 사랑했고 그 아이도 나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사계절이 지나갔다. 예슬이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고 일부는 기부했다. 미혼모 보호시설과 고아원에. 정미연처럼 힘들게 살다 간 여자들을 위해. 예슬이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어느 봄날 오후 예슬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다. 엄마 인사드려요. 제 남자친구 준호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젊고 씩씩한 남자였다. 예슬이가 행복해 보였다. 엄마 우리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축하해. 나는 진심으로 웃었다. 예슬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제 결혼식에서 엄마가 줄에 멘트 해주실 수 있어요? 엄마가? 네. 엄마가 제게 가르쳐 준 걸 준호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눈물이 났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래, 엄마가 할게.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다. 당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진실은 때로 잔인하다. 하지만 사랑은 더 강하다. 그리고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함께 견뎌낸 시간이 만드는 것이다.